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AMG SL63입니다. SL은 벤츠의 스포츠카 또는 쿠페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죠. 현행 SL은 오리지널 300SL을 포함을 하면은 7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조적으로 또는 성격으로도 기존의 차들과 많이 달라졌는데, 기존의 SL은 벤츠의 SL에서 또는 AMG 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메르세데스 AMG가 개발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차명도 메르세데스 AMG SL이죠. 그리고 SL로는 처음으로 사륜과 리얼 스티어링이 적용이 됐고요. 플러스2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된 것도 이번 SL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기존의 하드탑에서 소프트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1세기의 SL은 하드톱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소프트톱으로 바뀌었죠. 엔진은 2.0 4기통과 4.0 8기통 두 가지가 탑재가 되고요. 이 중 8기통의 경우에는 55와 63 두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국내에는 우선적으로 SL63 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SL63이고요.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신형 SL은 기존의 틀을 많이 지키고 있는데 이 차가 63 버전에서 그런지 AMG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로 디자인의 파나메리카 그릴은 신형 SL에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차가 63 모델이어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낮은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성능 차들이 그렇듯이 웅크린 것 같은 그런 자세죠. 그리고 일반적인 차들에 비하면 양쪽의 인테이크의 크기 자체도 굉장히 크죠. 헤드램프는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됐고요. 넓은 전폭에 비해서 헤드램프의 크기 자체는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신형 SL이 엄밀히 보면은 아주 그렇게 전장이 긴 차는 아닌데 앞쪽에서 보면은 넓은 보닛 때문에 실제보다 차가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구형에 비하면은 차체가 조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컴팩트해 보이기도 하고요. SL 같은 차의 외장 디자인 하이라이트는 역시 옆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한 레이아웃, 롱로즈, 쇼테크의 비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장에 비하면 보닛이 긴 편이죠. 앞뒤의 오배응도 굉장히 짧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차들이 그렇듯이 옆에서 보면은 운전석이 차의 중앙보다 더 뒤쪽에 위치해 있죠. 프런트 팬더에는 8기통 레터링과 함께 장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오리지널 300SL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도어 핸들은 차체로 수납이 되는 플러시 타입이고요. 이거는 S클래스를 포함해서 요즘의 전기차까지 다 같이 쓰는 방식이죠. 신형은 구형에 비해서 전반적인 차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플러스2 시트를 놓기 위해서 휠 베이스가 기존 대비해서 115mm가 늘어났고요. 전장과 전폭도 커졌죠. 그리고 SL을 얼핏 보면은 AMG GT와 차 사이즈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수치를 비교해 보면은 전반적인 사이즈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롱로즈 쇼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 보면은 트렁크 쪽의 그 면적이 생각보다 좀 넓죠. 보통 오픈카들이 이 톱을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렁크 쪽의 면적이 넓은 편이죠. 앞쪽에 비해서 뒤는 상대적으로 좀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테일램프도 헤드램프처럼 좀 슬림한 디자인입니다. 고성능 모델답게 머플러도 양쪽으로 2개씩 뽑았고요. 저 머플러 팁에도 AMG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 디퓨저의 디자인은 조금 얌전한 편이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사이즈는 앞이 275에 35ZR21, 뒤가 305에 30ZR21입니다. 그리고 AMG 63은 리얼 스티어링이 기본 적용이 되는데 최대 조향 각도는 2.5도입니다. 참고로 63은 AMG 다이내믹 플러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포함된 사양으로는 레이스 모드와 노란색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다이내믹 엔진 마운트, 그리고 전자식 LSD가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긴 보닛이 적용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인 차들처럼 수동으로 보닛을 열려면 좀 힘들겠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미 전동식 보닛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차들처럼 릴리즈를 해제를 한 다음에 일정 각도 이상 약간 들어 올리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보닛이 오픈이 됩니다. 예, 신형 SL의 실내는 외장만큼 화려합니다. 이 차가 외장 디자인이 좀 눈에 띄는 화려한 디자인이잖아요. 실내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의 기본적인 요소가 요즘 벤츠의 신차에서 겹치는 요소가 있긴 한데 SL이라는 차의 성격에 맞게 전체적으로 좀 화려합니다. 그리고 차값을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인 내장재가 아주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데 적용된 가죽, 우레탄 만져봐도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푹신한데 요 계기판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이 적용이 됐고요. 근데 대부분의 벤츠가 그렇듯이 실내 디자인이 워낙 화려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고급스러움은 꽤 좋죠. 그리고 천장과 필러에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가격대의 차는 천장과 필러에 스웨이드가 적용된 경우가 많은데 오픈카의 경우에는 이렇게 천장에도 스웨이드가 적용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차는 필러보다 천장에 적용된 스웨이드가 뭔가 좀 더 두터운 느낌이네요. 모니터는 11.9인치 세로형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다른 벤츠의 신차에 적용되는 세로형 모니터와 안에 있는 메뉴까지 다 동일한데 이 차가 SL에서 그런지
좀 구성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모니터의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벤츠 중에서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이 아래쪽에 물리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원터치로 모니터가 기울어지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맞추려면은 여기 나타나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조절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가장 뉘었을 때도 뭔가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차가 밖에서 보면 일반 승용차와 구조가 조금 다른데, 그래서 모니터가 운전자와 좀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그 메뉴를 꺼내놨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다른 벤츠와 동일한데, 과속 카메라는 안 나오지만 구간 단속에서 또 평균 속도는 나와요. 홈 화면에서 이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이 메뉴를 꺼내놨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크게 5가지 탭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ADS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벤츠와 동일한데, 저장을 해놓으면은 그 위치에서 자동으로 카메라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차량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주행이 있는데, 이 차가 또 GPS 기반 리프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은 아닌데 앞쪽에 서스펜션을 들어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 닫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소프트 탑을 조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따로 이렇게 물리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내믹 셀렉트의 경우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주행 모드와 변속기, 다이내믹 서스펜션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배기가스 장치, 배기음이죠. 이것까지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는 앰비언트 라이트에서 무드 조명의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보통 벤츠가 무드 조명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차도 차는 작은데 무드 조명은 또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색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하면은 약간 좀 나이트 클럽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그래요. 이 차는 단색과 멀티 컬러가 있고요. 그러니까 멀티 컬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상을 부위별로 달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요즘에 무드 조명이 많이 적용이 돼도 송풍구에는 적용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다른 벤츠처럼 이 차도 실내에서 송풍구가 그 디자인의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무드 조명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에너자이징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사실 SL 같은 성격의 이 에너자이징 컴포트 기능이 그렇게 막 되게 싹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편의 사양이 좋은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디자인의 포인트 중 하나가 이 송풍구인데, 그러니까 이 송풍구 날개가 그 터빈, 임펠러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 이렇게 잠궜을 때 이 소리도 이게 꽤 듣기가 좋죠. 그리고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마사지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뭔가 SL은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쨌든 클래식과 릴렉싱, 액티베이팅 3가지가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리 버튼이 있긴 한데, 여기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포함까지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차는 확실히 고성능 모델에서 이렇게 AMG 퍼포먼스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크게 차량과 엔진 IWC 연비 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량에서 여기서 G포스와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 닿는 정도, 그래픽에서 타이어의 온도와 공기압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그 서스펜션 바운싱, 리바운딩의 그 정도까지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엔진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것과 좀 비슷한데 그래픽이 좀 더 화려하죠. 예를 들어서 급가속할 때 여기서 그래픽 빨간색으로 이렇게 촥 올라오는데, 그게 뭔가 좀 되게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IWC는 보통 벤츠가 IWC 아날로그 시계를 썼잖아요. 이거는 디지털로 모니터에서 구현을 했고, 여기에는 타임워치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비는 트릭 컴퓨터고요. 다른 벤츠처럼 모니터 하단에는 공조장치 아이콘들이 항상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물리 버튼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차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물리 버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MG를 누르면은 이렇게 AMG 조절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60도 카메라도 다른 벤츠와 동일한데,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버드 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을 누르면은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 모드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S 위치가 저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차 역시도 주차 보조 장치와 메모리 주차 어시스트가 따로 있어요. 요즘에 신차로서는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많지는 않고요. 딱 이 센터 플로어에만 쓰였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보통 고성능 스포츠카들이 센터 플로어가 이렇게 높이 올라온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이 커버를 열면은 이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 2개가 있고요. USB 단자 C타입은 2개가 있네요. 센터 콘솔 박스는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 생각하면은 콘솔 박스의 용량은 이 정도면 괜찮은 편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USB 단자 C타입이 4개나 있는 거죠. 이 차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글로우 박스가 이렇게 열었을 때 뭔가 그 위치 자체가 좀 높은 편이고요. 이게 안쪽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차는 비싼 가격에 맞게 전체적인 사양이 좋은 편인데 의외로 선바이저에 조명이 없습니다. 거울은 큰데 조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카니까 주로 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조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양쪽 모두 없습니다. 운전석까지. 운전대는 차의 크기나 성격에 맞게 좀 스포티하고요. 그리고 AMG 특유의 디자인, 스포크 보면은 이게 약간 날개를 쌍으로 펼친 것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포티하고 심지어는 주로 잡는 부분에 여기에 펀칭이 두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본적인 소재도 좋은데 손에 잡히는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디자인은 좀 다르지만 스포크에서 계기판과 모니터의 메뉴를 다 조절할 수 있는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포크 양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멀티 펑션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 셀렉트로 들어가면은 모니터에 지금은 세시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머플러 또는 120대 변속기, ISG 또는 스포일러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크의 버튼으로 이걸 꾹 누르면은 여기서 스포일러도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는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모니터가 다른 벤츠와 동일한데 그 상단 쪽에 그 구조가 약간 좀 특이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단 쪽 중간에 그 지붕이 없어요. 홈 버튼 누르면은 여기서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우디와 함께 요즘처럼 조금 드물게 뭔가 드라이버 모드와 연동해서 이게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확실히 새롭게 또 스포츠 디자인이 추가가 됐군요.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HUD 화면이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이 차가 퍼포먼스 모델이라서 이렇게 주로 성능과 관련된 정보가 추가적으로 더 표시가 됩니다. HUD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거보다 사이즈가 좀 큰 차들보다 전체적인 판 자체는 작은데 여기서 보여지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UD에도 슈퍼스포츠와 또는 이렇게 레이스 모드까지 HUD에 추가가 됐어요. 시트는 전형적인 고등차의 그런 착자감이고요. 기본적으로 시트의 쿠션이 약간 좀 하드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좌판이나 등받이 쪽의 좌우 서포트가 굉장히 많이 지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에 타면은 뭔가 시트에 몸이 딱 잠기는 것 같은 그런 착자감이죠.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시트의 포지션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에도 넥 워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 SLK에 처음으로 이 에어스카프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신형 SL에도 여기 적용이 됐네요. 보통 투도어 차들이 문이 긴데 이 차 역시 그렇고요.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이 차도 도어 트림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소재와 색상이 쓰였어요. 그래서 도어 트림의 디자인 자체도 좀 화려한 편입니다. 저 스피커 커버도 그렇고, 참고로 에어스카프 버튼은 저 도어 트림에 있고요. 도어 포켓의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2열로 들어갈 때는 이 어깨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1열 시트가 전동식으로 쭉 밀려 나가고요. 뭐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차의 2열 시트는 그냥 형식적인 말 그대로 그냥 있다 또는 짐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의외로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그물로 된 수납 공간이 있고요. 트렁크 개폐 버튼은 도어 트림에도 있고요. 트렁크 열림 버튼은 이게 보통 트렁크가 여기서 열리는데 버튼은 좀 밑에 있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213리터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차들이 트렁크가 작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작은 트렁크 용량이 아닌가. 그리고 구형보다 트렁크 용량이 또 줄었어요. 참고로 여기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얕은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고요. 오픈카들 보면은 톱을 접었을 때 안 접었을 때 트렁크 용량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러니까 접거나 안 접거나 동일합니다. 보통 이런 오픈카의 톱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이렇게 아이콘 모니터에서 합니다. 이 버튼 누르면은 아이콘이 나오고요. 이거를 밀어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통 요즘에 소프트탑이 열리는 개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닫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닫을 때도 이렇게 발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밀고 있어야죠. 중간에 띄면은 이 톱이 딱 멈춥니다.
예, 시정 SL은 와이퍼도 좀 특징적인데 일단 와이퍼에 열선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 상태에서 와이퍼 사용하면 물이 실내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아주 물이 약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렇다고 실내로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약간 들어옵니다. 얼굴에 약간 튀어요. 예, 이 차는 AMG SL 중에서도 가장 상위 버전 63이잖아요. 그래서 시동을 킬 때 엔진 소리가 좀 또는 배기음이 되게 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확실히 요즘의 고성능 차들은 또는 스포츠카들은 이렇게 소리가 생각보다 안 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C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그 엔진 소리가 이게 엔진 소리보다는 그 배기음이 둥둥둥 하는 게 그 소리가 좀 더 큽니다. 그리고 회전수를 올렸을 때도 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고요. 반면에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기본적으로 배기음이 좀 그 톤이 좀 높아지고요. 이때는 소리도 좀 더 웅장하게 변하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차 시에는 엔진 소리보다는 배기음이 좀 더 크고요. 그러니까 모드에 상관없이 C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리고 이 차 성격을 감안을 할 때 이렇게 정차 시에 또 진동은 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차는 진동이 많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고 또는 단점도 아닌데 또 진동 대책은 꽤 좋습니다. 참고로 어저께는 이렇게 와이퍼 할 때 워시액이 살짝 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 하니까 또 안 튀더라고요. 그리고 벤츠는 정차 시에 연료 소모를 시간당 리터로 보여주는데 이 차가 확실히 배기량도 크고 출력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정차 시에 연료되는 소모가 기본이 한 2리터예요. 보통은 뭐 한 0.9리터, 벤츠의 경우 1리터 이상인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2리터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당연히 이게 조금 더 늘어나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리터 8기통 트윈터보 엔진과 9단 MCT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585마력이고요. 보통 고성능차 또는 고출력일수록 운전하기가 뻑뻑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이 차도 뭐 일반 승용차보다는 당연히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그 출력 대비해서 그런 면이 많이 부각이 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데일리 스포츠카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하드코어하거나 또는 부담스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차 시에 크리핑 현상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와 동일하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하체가 단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도, 또는 보통 고성능 차들은 시트라든가 이런 운전대가 좀 다르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이렇게 좀 스파르타하구나, 네,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이 차의 하체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좀 단단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또 부드러워요. 이 차가 기본 C 모드에서 약간의 댐핑의 유격이 좀 있는 편이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약간 좀 911과 비슷한 그런 승차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체가. 그래서 C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운전 감각은 아니고요. 확실히 전반적인 방음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와서 지금 바닥에 약간 모래가 깔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 휠하우스에 튀는 소리가 좀 되게 가깝게 들리죠. SL 같은 차들은 일반적인 승용차와 운전 감각 또는 운전 자세가 조금 다른데, 보통의 차들보다 뭔가 시트를 좀 더 뒤로 해서 팔과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 차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 차 밖에서 보면은 운전석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차들이 그렇죠. 차 중앙에서 좀 뒤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보닛도 길고 뭔가 앞이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자세와는 달리 사방의 시야는 꽤 좋은 편이에요. 이 차가 지붕이 낮긴 한데 시트 포지션도 그만큼 낮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앞쪽의 시야가, 그러니까 이 상단 부분이 가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고, 사이드 미러도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이게 좀 크기가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굴곡이 좀 많이 져 있어서 생각보다 여기에 사각지대가 꽤 적습니다. 심지어는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2열 헤드레스트가 생각보다 그 뒷유리를 그렇게 많이 가리는 편은 아닙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은근히 또 회전 반경이 커요. 이게 리어휠 스티어링도 2.5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진짜 되게 꽉 차게 돌아갑니다. 전 당연히 여기를 가뿐하게 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기 꽉 차게 돌아서, 처음에는 뭐 SL 정도 만한 차에 리어휠 스티어링까지, 그러니까 리어휠 스티어링이 핸들링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회전 반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있을 필요가 있나 했는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회전 반경이 크고, 이게 돌려보면은 앞바퀴가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가요. 이게 아마 사륜이어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C 기준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주행을 할 때 엔진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좀 마일드합니다. 생각보다 이 9단 MCT가 굳이 트로닉에 비해서 이렇게 저속에서 그 변속 충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하체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좀 퉁퉁하고 튀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속기가 튀는 거를 이렇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C 모드 기준으로 일반적인 모드로 운전을 하면은 운전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보통 고급 세단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고출력 스포츠카들은 출력이 높을수록 밑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아무래도 이렇게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더 크고, 그리고 보통 벤츠의 프레임레스 차들은 측면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드톱일 때 얘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소프트톱이 적용이 됐을 때는 이쪽에서 이제 삐져나오는 그런 바람 소리가 도드라지게 있긴 합니다. 이 차가 이제 시승차로는 이런 성격의 주행거리가 꽤 많은데 한 3,800km? 그 사이에 뭔가 약간 좀 틀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카들은 아무래도 주로 이제 탑을 열고 달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음에 크게 신경을 좀 안 쓰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 톱을 열고 달려보니까, 그러니까 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실내로 들이치는 바람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뭔가 예전에 비하면은 오히려 얼굴 쪽으로 부딪히는 바람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옛날에는 좀 이것도 적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E클래스 카브리오. 근데 최근에 탔던 이와 비슷한 성격의 LC와 비교하면은 실내로 들이치는 바람이 이게 훨씬 적긴 합니다. 이 차는 최고 출력이 585마력이 되니까 뭔가 밟으면은 훅 하고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좀 유격 또는 지체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의외로 이게 한 박자 있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터보 지체 현상이 있어요. 아무래도 4리터에 585마력이면은 아마 부스트가 되게 높을 건데, 그 부스트 차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심한 그런 게 아니라 S 플러스에서도 그렇습니다. S 플러스에서도 처음에 그러니까 좀 빨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지체 현상이 있고, S 플러스 다음에 레이스 모드로 하면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레이스 모드가 회전수를 높게 유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탄 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내리막에서도 세 자리 숫자가 나오고, 이 차가 밖에서 보기에도 되게 낮잖아요. 실제로 회전할 때도 차가 뭔가 이렇게 웅크리면서 좀 깔리면서 돌아간다, 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언더스티어도 이렇게 많이 안 나고, 이렇게 컴포트 모드에서도 풋레스트도 이게 뭔가 이런 성격의 차로는 좀 이렇게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차들은 풋레스트도 좀 되게 넉넉하게 폭을 주는데, 이 차는 생각보다 좀 제가 이렇게 발 대잖아요. 그러면 신발의 한 3분의 2 정도만 딱 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위치도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풋레스트가. 보통 이런 차들이 코너에서 속도를 내서 이렇게 돌아 나가면은 굉장히 좀 조향을 좀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또는 가속 페달도 좀 세밀하게 밟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그 내리막처럼 그 오르막에서도 방금은 그냥 스포츠였고요. 언더스티어가 마지막에는 조금 나긴 하네요. 가속력 같은 경우에도 수치에 걸맞는 힘을 냅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12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략 12초면은 뭐 이렇게 페라리 로마나 GT3나 이런 차들과 비슷하거나 또는 살짝 느리거나 그렇고요. 그리고 정지에서 300km까지의 가속 시간도 34초면은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585마력이라는 그런 수치에 맞는 그런 가속력이죠.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파워트레인의 반응은 물론 댐핑도 달라지고, 그리고 소리도 달라지죠. 지금 이 C에서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전체적으로 엔진뿐만 아니라 배기음 자체가 커지고, 심지어는 뒤에서 소위 말하는 그 팝콘 소리가 되게 뻥 하고 아주 크게 터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동 변속 되는 시점까지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소리가 으렁대는 소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사실은 이 차는 그냥 스포츠 플러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레이스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스 모드에서는 뭔가 좀 더
전초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소리부터 해서. 그리고 보통 이런 차들은 변속기가 변속을 할 때, 특히 다운시프트에서 할 때 그게 소리뿐만 아니라 내려갈 때 그 반응 이런 게 또 감성 중에 하나잖아요. 이 차는 다운시프트 할 때 그 반응이 진짜 빠릅니다. 특히 이게 다운시프트 할 때 순간적으로 그 레드존 치면서 우벅 하는 소리가 뭔가 되게 듣기가 되게 좋죠. 이게 배기음이 가속 페달 또는 회전수에 따라서 증가를 하기도 한데, 가속 페달 오프할 때 그 소리 있잖아요. 바삭바삭 하는 소리. 그 소리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장작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차는 뭔가 밟으면서 그 감성적인 사운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밟게 되네요. 근데 또 생각보다 연비는 좋아요. 이게 아까 정차시에는 확실히 일반 벤츠보다 정차시 연료 소모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속 주행할 때도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는 그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좋습니다.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4, 15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585마력짜리 치고는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좋은 편이고, 또 의외로 110과 90의 차이가 또 거의 없어요. 보통 고출력 차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시속 110에서도 거의 한 13, 14가 나오니까 의외로 90과 110에서 정속 주행할 때 그런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차처럼 내리막에서 쉽게 세 자리 숫자가 나오는 차가 좀 드물고요. 그리고 이 차는 진짜 좀 타이어 그립으로 회전할 때 돌아나가는 좀 그런 세팅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팅에 좀 차이가 있는데 차마다 좀 이렇게 그립이 좀 낮은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슬립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ESC로 제어를 하고 뭐 그러는 차도 있지만, 이 차는 뭔가 순수하게 타이어 그립으로 잡고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빨리 움직일 때 여기에 표시되는 그 횡지도 되게 센데, 예를 들어서 런치 컨트롤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0.9G가 찍히고요, 앞으로. 그리고 회전할 때 오늘 보니까 이렇게 1.5G, 1.3G 이렇게 찍혔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댐핑도 달라지는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C에서도 좀 단단한 그런 세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도 그러니까 댐핑의 차이가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고요. 그러니까 물론 댐핑이 좀 더 단단해져서 특히 이게 고속으로 주행할 때 진짜 노면을 다 이렇게 훑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스포츠 플러스나 레이스 모드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는 그 댐핑의 차이가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단단한 차들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그러니까 상하 바운싱이 좀 이렇게 너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 좋은 노면에서 굴곡 있는, 오히려 차체가 약간 좀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이 차는 꽤 단단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달릴 때 특히 직진성 이런 게 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완만하게 구분기를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뭔가 그 조향하는 거에 맞춰서 좀 굉장히 좀 잘 움직이죠. 참고로 리얼 스티어링이 대략 한 100km 시속 그 기점으로 해서 조향하는 쪽과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조향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에서는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에 오랜만에 신형 SL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형 SL은 기존의 구형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차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적어도 21세기 SL들에 비하면은 좀 더 하드코어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벤츠 SL은 출력이 높긴 해도 뭔가 럭셔리 쿠페가 기본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컴포트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63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하드코어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의 SL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아이코닉한 매력 또는 성격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희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벤츠의 SL이 아니라 그 AMG가 만든 GT의 약간 좀 작은 버전?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실제로 차 크기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GT와 어느 정도 좀 성격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GT가 또 소프트 톱도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 차의 좀 약간 작은 버전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SL은 뭔가 좀 메르세데스 라인업 중에서도 그 독보적인 그런 아이코닉한 이름도 그렇고 이제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희석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자체로만 보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고요. 확실히 레이스 모드에서는 이게 제어가 가장 최소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더 높게 나오네요. 제어가 덜 들어간다고 속도가 더 높은 건 아니거든요. 보통의 차들은 오히려 ESC 완전히 끄면은 속도가 더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차는 퓨어한 성격의 그런 차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레이스 모드에서는 방금 코너에서 속도가 더 높게 나오네요. 어쨌든 신형 SL은 기존에 비해서 성격 또는 포지션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 차 자체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차종은 맞습니다. 일단 네임플레이트가 거기서 이제 가장 어필하는 부분이고 외장 디자인에서도 매력적인 요소가 많죠. 예를 들어 AMG GT보다 오히려 이 SL이 좀 더 외장 디자인에서 어필할 수가 있고 또는 GT가 좀 커서 부담스럽다면은 SL은 그보다 좀 작으니까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SL 대비해서 컴포트한 그런 부분은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운동 성능이 좀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어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차답게 최근에 편의 장비는 다 적용이 됐고 예를 들어 ACC라든가 차로 변경 보조 같은 최신의 편의 장비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이쪽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프레임레스 도어에서 또는 이런 성격의 차에서 풍절음이 많은 게 뭐 크게 이상하다거나 단점은 아닌데 이 차는 유독 여기서만 삐져나오는 바람 소리가 있으니까 사실 바람 소리가 커도 이게 고르게 들리면은 뭐 크게 단점이라 하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쪽에서만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삐져나오는 그런 바람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운전석 쪽이다 보니까 좀 되게 잘 들려요. 지금처럼 시속 90에서도. 그리고 이것도 크게 단점은 아닐 수가 있는데 이 차가 좀 덥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이 좀 많아요. 열이. 고성능 고출력 차가 열이 많은 건 좀 당연한 건데 이 차가 그걸 감안을 해도 열이 많고 이게 정확히는 좀 단열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는 좀 괜찮은데 이게 뚜껑을 열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쪽이 막 더워요. 이 무릎 쪽, 시트 쪽이 막 더워요. 그래서 뭔가 그 엔진 쪽에서 그 넘어오는 열이 잘 차단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메르세데스 AMG SL63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